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대선 특집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짚어보고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의 기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경제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일 1번 공약으로 내놓으셨더군요. 예. 그러면서 또 가장 쟁점이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이 일자리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일자리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더 만들겠다. 이 말은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 비슷한 분들을 81만 명 더 뽑겠다는 걸로 이해가 돼서요. 예. 왜 필요한지나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재정을 풀어서라도 민간에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유를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 비용 감당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OECD 기준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이제 공무원 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는 그 임금의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일자리를 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또는 누리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등등의 선생님들까지도 사실은 이 OECD 기준에서는 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포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81만 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생명, 치안 등등과 관련된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등에서 만들어지는 협의회 공무원은 17만 4천 개이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보육이나 교육, 의료, 요양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수탁 일자리가 34만 개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30만 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정규직 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는 것이 한 30만 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81만 개를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연평균 4조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 81만 개를 만드는데 4조 원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협의회 공무원인 아닙니다. 17만 4천 명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5년간 이제 21조 원이 투입이 되고 예. 연평균으로는 이제 4조 2천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17만 4천 개의 협의회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1년에 평균 한 3조 원씩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한 3천억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등등에서 한 9천억에서 물론 이것도 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되면 1년에 한 4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한 명을 늘리는데 대략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네. 책상이나 컴퓨터는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이 한 1인당 4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런 계산이더군요. 네. 그러면 17만 명을 더 늘리게 되면 이게 연간 3조 원 평균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7만 4천 명을 첫 해 다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1년에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첫 해에는 한 1조 5천억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뽑을 테니까 한 3조 원 정도. 예. 그래서 임기 말 정도 되면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가더군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정책본부 차원에서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도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정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더 나가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거고 그리고 공약집에도 실릴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좀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는 이게 재원이 먼저 고민이 된 후에 공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래서 공약이 발표될 때는 네.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원이 어려우니까 이건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네. 이건 재원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이제 공약으로 발표할 텐데 네.
문재인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항상 공약이 먼저 나오고 재원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서 나오거나. 네. 사실 12월 달에 치러지는 정상적인 대선의 경우에도 네.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탄핵 이후에 2달 만에 치러지는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책본부 차원에서 공약 전체의 조율과 함께 예. 그것에 들어가는 재원에 관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캠프의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의 캠프들의 재원 준비도 이번 주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예. 다 세금으로 이거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재원 마련을 보니까 사실 이제 예. 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은 무조건 이제 세입, 특히 이제 증세를 통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타당성들을 따져봐서 계속할 부분도 있는 거고 조기에 중단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축소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어떤 재정 지출 쪽의 개혁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세입 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흔히 이제 국민들이 증세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도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기존 지출을 정리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네네. 세금 더 받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잠시 후에 여쭙겠습니다만 기존 지출을 줄여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많은 캠프에서 그 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놓는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존 지출 중에 뭐가 대표적으로 좀 줄여볼 만한 거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박근혜 정부의 기존 예산을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그 효율성이 의문이 되는 여러 가지 R&D, 국가 R&D 사업이나 또는 어떤 대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예. 그 어떤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이 재정 지출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짜놓은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1년에 4조 원씩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지출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 후보 측은 과거에도 10년간 10년이라고 하면 DJ 정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집권한 경험이 있어서 네. 그 당시에도 계속 이런 예산을 짜보기도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사전에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문 캠프에도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걸 좀 줄여야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릴 때 예. 이러한 게 좀 필요하다는 사실 지금 예. 정책본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에 속하신 분이나 또는 네. 과거에 이런 쪽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요. 세법의 기초에서 그리고 기존의 예산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으셨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하는 건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예, 그럴 겁니다. 예.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 소득이 좀 줄어들기도 네.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또 그러면서 소득을 유지하자고 하면 인건비 부담이 생길 거고요. 네. 예,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안 돼왔던 걸로 이해되는데 네. 혹시 뾰족한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돼 있고 평일에 초과 근로까지 합치면 52시간. 그게 법이죠. 예, 그런데 예. 이제 휴일 근로가 이제 추가되어서 60시간까지 가 있는데 예. 이 고용노동부의 이제 행정 해석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줄이게 되면 초과 근로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보전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임금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자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 부담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한상의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3월 달에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법률을 통해서 단순히 행정 해석을 폐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법률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어떤 측면들의 보완 대책을 논의를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자와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거쳐서 충분한 정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것이 또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은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어떤 추진 로드맵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밝혀주시기는 어렵습니까? 그 내용이 궁금한 걸 텐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지원 대책을 하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국회에서도 당연히 조율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다 좋긴 좋은데 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있지 겁니다.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제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은 OECD에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나라지 않습니까? 반면에 노동 생산성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오래 일하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거거든요. 예. 네, 이것서 많은 어떤 실험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생산이 줄지 않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 부분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도 이제 미치지 않는 부분, 특히 영세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추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조 교수께서는 별명이 여전히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고 네. 불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 공약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이 여전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접고 캠프 참여, 이른바 폴리페서가 되었는데요. 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의 의지나 능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경제공부, 특히 이제 재벌 부분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상 5조 이상으로 하면 60개 재벌, 10조로 하면 30개 재벌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재벌 개혁 방향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벌들도 어떤 대상이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하고 수단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재벌 개혁의 성공,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력 집중 억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4대 재벌이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억제 부분은 상위 재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른바 10대 재벌 또는 4대 재벌에 집중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은 많은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넓히되 다만 그 수단은 사후적인 어떤 감독이나 시장의 압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즉 상법을 개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확실한 어떤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그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법과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정도로 읽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별명이 재벌 저격수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어떤 경험에 따른 결론은 뭐냐면 예.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꼭 선명한
법을 통해서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그 아니라고 부분에서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즉 법이 예.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 법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만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매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매기지 않고 있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도 네. 재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막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아픈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결심을 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왜 과거 10년 문민정부 10년 동안 재벌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처음 취임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과 관료에 너무 의존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의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게 되면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성공하는 길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어떤 일관된 예측 가능한 집행을 통해서 개혁의 성과를 낳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세금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금은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약을 보니까 한 200조 원 넘게 들어가니까 기존 지출을 조정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건데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세운 장기 재정 계획 또는 중기 재정 계획입니다. 예. 그것이 너무 보수적으로 짜였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데 덜 걷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수입은 연평균 5%씩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면서도 세출, 정부 지출은 3.5%로 통제를 하는 중기 재정 계획이거든요. 예. 이렇게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극도의 어떤 내수 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입이 5%로 늘어난다면 세출도 5%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만. 예, 그래서 재정을 5%만 올릴 수 있는 근데 또 상황은 하나 아닐 것 여기에 같아서요. 추가할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긴축적으로 보수적으로 재정 계획을 짜놨는데요. 작년에도 9.9조 원, 올해도 약 8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5%보다도 더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요. 예. 그 기반 위에서 어떤 지출을 개혁하고 세입을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충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면 후보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어떤 동의를 거쳐서 예. 여러 세목 중에 어떤 순서로 어떤 스케줄로 증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국민들께 여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에만 던질 질문은 아닙니다만 항상 공약을 만들고 나서 재원 마련은 나중에 답을 주시는 방안은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치 어떤 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국민들은 그래서 그 공약이 예. 과연 사실인가 진실인가 현실 가능한가에 대해서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정치권의 어떤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외에 네. 꼭 얘기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다음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규제 체계의 재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등의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는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 또는 어떤 그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만 빼고요. 그런데 어떤 규제가 전자에만 해당되고 후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규제가 다
양 측면이 다 있는 거고요. 이거를 조화시키는 사실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 원론적인 대답만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지금 정책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즉 뭐냐면 규제 계획을 추진하는 기구나 메커니즘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관행의 어떤 개선 부분이 바로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조만간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이 코앞에 와 있는데 국민들이 추가로 들어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토론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은 무조건 이제 세입, 특히 이제 뭐 증세를 통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과거에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타당성들을 따져봐서 계속할 부분도 있는 거고 조기에 중단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축소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어떤 재정 지출 쪽의 개혁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세입 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흔히 이제 국민들이 증세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도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기존 지출을 정리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네네. 세금 더 받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잠시 후에 여쭙겠습니다만 기존 지출을 줄여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많은 캠프에서 그 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놓는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존 지출 중에 뭐가 대표적으로 좀 줄여볼 만한 거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박근혜 정부의 기존 예산을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그 효율성이 의문이 되는 여러 가지 뭐 R&D, 국가 R&D 사업이나 또는 어떤 대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뭐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예. 그 어떤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이 재정 지출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짜놓은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1년에 4조 원씩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지출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 후보 측은 과거에도 10년간 10년이라고 하면 DJ 정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17만 4천 개이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보육이나 교육, 의료, 요양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수탁 일자리가 34만 개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30만 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정규직 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는 것이 한 30만 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81만 개를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연평균 4조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 81만 개를 만드는데 4조 원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협의회 공무원인 아닙니다. 17만 4천 명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5년간 이제 21조 원이 투입이 되고 예. 연평균으로는 이제 4조 2천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17만 4천 개의 협의회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1년에 평균 한 3조 원씩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한 3천억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등등에서 한 9천억에서 물론 이것도 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되면 1년에 한 4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한 명을 늘리는데 대략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네. 뭐 책상이나 컴퓨터는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이 한 1인당 4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런 계산이더군요. 네. 그러면 17만 명을 더 늘리게 되면 이게 연간 3조 원 평균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7만 4천 명을 첫 해 다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1년에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대선 특집 19대 대선 경제 공약 진단.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짚어보고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의 기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경제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일 1번 공약으로 내놓으셨더군요. 예. 그러면서 또 가장 쟁점이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이 일자리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일자리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더 만들겠다. 이 말은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 비슷한 분들을 81만 명 더 뽑겠다는 걸로 이해가 돼서요. 예. 왜 필요한지나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재정을 풀어서라도 민간에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유를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 비용 감당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OECD 기준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이제 공무원 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는 그 임금의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일자리를 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또는 누리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등등의 선생님들까지도 사실은 이 OECD 기준에서는 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포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81만 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생명, 치안 등등과 관련된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등에서 만들어지는 협의회 공무원은 그러니까 집권한 경험이 있어서 네. 그 당시에도 계속 이런 예산을 짜보기도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사전에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문 캠프에도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걸 좀 줄여야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릴 때 예. 이러한 게 좀 필요하다는 사실 지금 정책본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에 속하신 분이나 또는 네. 과거에 이런 쪽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요. 세법의 기초에서 그리고 기존의 예산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으셨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하는 건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 소득이 좀 줄어들기도 네.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또 그러면서 소득을 유지하자고 하면 인건비 부담이 생길 거고요. 네. 예,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안 돼왔던 걸로 이해되는데 네. 혹시 뾰족한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돼 있고 평일에 초과 근로까지 합치면 52시간. 그게 법이죠. 예, 그런데 이제 휴일 근로가 이제 추가되어서 60시간까지 가 있는데 예. 이 고용노동부의 이제 행정 해석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줄이게 되면 초과 근로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보전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임금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자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 부담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한상의를 방문했을 때 첫 해에는 한 1조 5천억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뽑을 테니까 한 3조 원 정도. 예. 그래서 임기 말 정도 되면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가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정책본부 차원에서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도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정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더 나가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거고 그리고 공약집에도 실릴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좀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는 이게 재원이 먼저 고민이 된 후에 공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래서 공약이 발표될 때는 네.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원이 어려우니까 이건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네.
이건 재원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이제 공약으로 발표할 텐데 네. 문재인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항상 공약이 먼저 나오고 재원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서 나오거나. 네. 사실 12월 달에 치러지는 정상적인 대선의 경우에도 네.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탄핵 이후에 2달 만에 치러지는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책본부 차원에서 공약 전체의 조율과 함께 예. 그것에 들어가는 재원에 관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캠프의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의 캠프들의 재원 준비도 이번 주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네. 예. 다 세금으로 이거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재원 마련을 보니까 사실 이제 예. 그 공약 이행을